내시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사실은 양반이든 평민이든 천민이든 상관없습니다. 생식기의 문제. 인간적인 모멸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겠다. 이게 또 놀라워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내시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것. 왕실에 출퇴근을 하는 고위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내시는 자신을 괴롭힐 시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역사작가 박광일입니다. 조선시대 환관,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왕의 노비입니다. 궁궐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궁궐 안에는 왕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내시로 선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제 내시와 환관을 동일하게 부르게 되지만 고려 때 같은 경우는 참고로 내시라고 하면은 고위 귀족의 자제들로서 왕 옆에서 시위를 했던 비서의 역할을 했던 존재 였거든요. 내시와 환관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조선시대 그리고 생식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런 이유와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도 있었고요. 중근동 지역에도 있었고 특히 이제 동아시아 중국과 한국에서 유난히 좀 발전했던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황제나 왕의 권력이 뚜렷했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왕의 여인이 많았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던 환관 역시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료들의 힘은 좀 약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때는 제도적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그것이 제도에 의해서 법제화된 것은 조선시대 들어와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한국이 좀 특별한 그런데 또 한국만의 좀 독특한 환관 제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종종 있어요. 궁궐 안에서 내시하고 궁녀가 연애를 하다가 들통나서 처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내밀한 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생식기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복원이 됐는지 어땠는지는 좀 알 수가 없는데요. 조금 더 좀 큰 사건으로 본다면은 조선 태조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 이제 세자 빈유씨하고 환관 이만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록은 단순하게 나옵니다. 이만을 처형하고 세자빈을 쫓아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줄에 적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면 여기에는 성적인 문제가 개입을 했을 거다.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신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세자빈이 패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다가 쫓겨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입에 올리기 민망한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시와 세자빈 사이의 성적 스캔들 외에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게 내시들을 골라냈는데 그럼에도 미처 살피지 못했던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 일단 내시가 되면은 비난,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시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이 공식적으로 내시라고 하는 물건은 굉장히 더럽고 추한 존재다. 이게 아예 기록으로 보통 관료들이 많이 입으로 오르내리는 어떤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내시가 되잖아요. 어느 날 숙부가 관리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또 그 직이 승지였기 때문에 내시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서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삼촌 관리가 되셨네요 하고 왔는데 삼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시는 그 집에서 우연히 내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내시가 되는 순간 그 가문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만큼 천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내시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내시가 되러 자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내시는 한편으로 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관료로서 녹봉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녹봉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상선이라고 하는 내시직의 최고위가 총 2품의 품계여서 품계 자체도 높기도 하지만 왕과 관련된 업무를 본다는 점에서 조금 더 녹봉이 후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시는 임금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도 담당을 하면서 부수입을 굉장히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안 좋거나 또 내 신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만약에 내 아들이나 내 동생이 내시가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내시로 만들어서 궁궐로 들여보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조선은 늘 내시 부족 국가였습니다. 내시가 부족한 거예요. 역시 여러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은 내시를 구해서 서울로 보내라 라는 명을 시시때때로 내리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내시를 공급할 수 있는 즉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남성을 조선시대에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은 내시가 된다면 조금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었겠구나. 현대사회에서도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험한 일을 한다거나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지만 그게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직업이 있는 것처럼 내시도 그런 관점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직업 자체를 가지고 폄하하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금기시되고 있고 적절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평가라는 것들이 신분제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기한양 속에서도 또 그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공존해 나갔던 시기가 내시들의 활동 공간 조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시의 업무를 법적으로는 크게 이제 4가지로 정하게 되는데요. 감선이라고 해서 임금님과 왕실 가족의 음식을 관리하는 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임금님의 말을 신하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3번째는 궁궐과 관련된 것들을 뭐 지키거나 수비하는 것, 수문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뭐 군인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궁궐 안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 4번째는 일반적인 관리, 이제 보통 소제라고 하는 청소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임금의 음식을 관리한다거나 임금의 말을 전한다는 것, 이 앞에 2가지가 내시의 핵심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역할 속에서 굉장한 권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내시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를 종이품 상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자가 음식 선자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음식을 관장하는 것이 내시의 첫 번째 임무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품의 상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임금의 말을 전하는 존재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시의 중요한 권한 2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선이 품계로는 더 높지만 아마 당대의 권력만 놓고 보면은 임금의 말을 전하는 상전이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궁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생식기를 잘라내는 형벌이 있는데요.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는 궁형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해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내시를 충당할 수는 없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2번째로 선천적으로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수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고의적으로 생식기를 훼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의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가족, 아버지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식기를 훼손해서 궁궐로 들여보내는 것이 있는데요. 일설에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몸을 훼손한 사람은 내시가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대체로 많은 내시들은 스스로 훼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몰래 자행했다기보다는 가정의 비참함을 어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가 궁궐에 들어가야 우리 집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도 지금 이렇게 천한 집, 어려운 집에 사는 것보다는 궁궐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시가 된다는 것 자체는 내시라는 존재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택 자체가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는 것들은 내시의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경국대전에 내시의 법정 인원이 14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160명 정도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고요. 조선 후기의 내시에 대한 실질적인 기록들을 보면 3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내시들이 들어오게 되는 과정들은 각각의 가문의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시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사실은 양반이든 평민이든 천민이든 상관없습니다. 생식기의 문제, 이 문제만 사람에게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내시가 될 수 있었다. 궁궐에서 일을 한다, 특히 왕 옆에서 왕실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담력, 비밀 유지, 인내,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내시를 들여보내서 물론 바로 잘 왔어, 이제부터 너는 이제 내시로서 어떤 교육을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굉장한 신체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동료 의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 네가 이 정도 못하면 내시 못 된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고문에 해당하는 신체적인 압박을 이겨낸 다음에 내시가 되고요. 더불어서 내시의 정원이 140명이고 실제 내시는 300명이었다면 실제 관직에 오르지 않은, 요즘으로 치면은 인턴에 해당하는 내시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연차가 차야 그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면은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거를 버텨내고, 그래서 버텨냈을 때 비로소 정식 관직으로서 내시에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그 과정 역시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힘들었던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내시들은 비밀 유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안에서의 규율이 굉장히 엄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내시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는 의금부에서 취조를 한 다음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내시 문제는 내시 스스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라고 하니까 레바논이라고 하는 내시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역할을 대부분 이월을 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레바논 내시의 규율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죄를 지었을 때 공식 사법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받는 것과 내부의 처벌이 있는 거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내시는 굉장한 규율 속에서 움직였겠구나. 민간에 전해지는 얘기였는데 물고문처럼 숨을 참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했는데 그거 거의 예전에 그게 사람 범죄자를 고문을 할 때 가장 악랄한 고문 중에 하나거든요. 얼굴에다가 종이 같은 거 해갖고 물을 뿌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끈으로 매달아서 버티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피가 거꾸로 솟게 되니까 굉장히 참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내시 테스트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공식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내시가 되어서 관직을 받게 되는 순간은 비교적 신체의 문제를 제외한다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일단 녹봉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내시들이 늘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근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신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내시들에게는 굉장한 권한이 있었죠. 바로 왕의 말을 승정원에 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 자체가 내시들에게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부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음식을 담당을 하는데 조선시대 이제 궁궐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관청이 사홍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이 사홍원의 최고 책임자가 물론 제조, 도제조 하는 양반 관리들이 있지만 재료에 대한 자체 평가는 상선이라고 하는 내시의 수장이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각 지역의 음식 재료들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음식 재료를 올렸는데 그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상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했을 걸로.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이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공납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공과 진상은 남아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진상이 임금한테 올리는 음식 재료들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역시 내시가 꼭 잡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비록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겠다.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강자로서 그 모습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죠. 조선의 모든 관료들은 관료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진 시험을 늘 봐야 되고요.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탈락하게 될 경우에는 관직에서 떨려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경전을 외운다거나 왕실의 법규를 외운다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실제로 조선의 내시들은 다른 어떤 나라의 내시, 그러니까 황관들보다 지식 수준이 높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경우가 조선 초기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선 중후기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글자를 모르는 내시는 거의 없었고요. 이런 어떤 시험 과정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내시들의 실력을 길러야 했는데 한편으로는 사대부 관리가 볼 때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내시가 너무 똑똑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봤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왕실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한 문서주의로 움직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글자라든지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선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교육을 또는 시험 과정을 거쳤고요. 또 관리들의 걱정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중국 같은 경우는 환관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도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환관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권력의 최측근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십상시라는 표현을 쓰죠. 한나라 때 환관들 10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황제의 눈과 귀를 가렸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환관적인 난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의 분립이 시작되었다. 한나라 멸망의 기초가 거기서 만들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진시황이 죽으면서 그 2대 황제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환관 조고가 승상, 지금으로 치면 총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고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환관 때문에 위기에 빠졌고 망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조들이 여럿 있고 그거를 조선의 관리들, 사대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다. 그런 게 있죠. 뭘 못하게 하면은 어떤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 내시들이 권력, 정치에 조금이라도 입만 뻥긋하면은 바로 탄핵에 들어갑니다. 왕으로서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는 왕을 만난다고 할지언정 절대로 내시가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들로 볼 때는 좀 불편함이 있기도 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었고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내시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것들은 풀어주는 방법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선 중후기에는 내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신랑감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만 빼놓는다면 즉 생식기에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 빼놓는다면 왕실에 출퇴근을 하는 고위 공무원이고요. 녹봉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내시는 자신을 괴롭힐 시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여성들로 볼 때는 뭐 내시가 그 문제를 제외한다면 그럭저럭 괜찮은 신랑감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국가가 인정했다는 게 더욱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아마 어려운 집, 힘든 집에서 내시하고 혼인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시하고 혼인을 하고 나서는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놀라워요. 양자를 드리는 경우는 중국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내시들은 부인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양자 제도는 내시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왕실 자체의 필요성도 동시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각 지역의 관리들을 보내서 내시 후보, 그러니까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소년들을 찾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 중기 후기에 넘어가면 민망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내시의 양자로 다시 생식기가 문제가 있는 소년이 들어온다면 충원이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왕실로 볼 때는 다음 내시 충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시로 볼 때는 그래, 내가 계속 나는 미천하고 사람도 아니라고 늘 멸시를 받아왔는데 그래, 나도 부인도 있고 자식이 있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또 가족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안정감, 이런 것들은 또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제 내시가 되었는데, 조건이 바로 생식기 문제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김씨성을 가진 내시가 김씨성을 가진 양자를 드리는 거는 가능하지만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시성을 가지거나 뭐 최시성을 가진 양자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이시성이나 최시성을 가진 양자가 들어오면은 아버지 성으로 바꿔야 되는데 조선의 예법이라면 안 바꾸고 그대로 두고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내시의 가족 제도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조선만의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각 그 필요성은 또 어느 정도 그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다.